올해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금요일장도 마감이 됐고 올해도 얼마 안 남았는데 연말로 갈수록 좀 따뜻하고 좋은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계속 안 좋은 불안한 얘기밖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환율이 제 눈을 의심을 했습니다. 1485원까지 제가 찍는 걸 봤거든요. 그랬다가 한 1470원까지도 하락을 했다가 지금은 또 75원. 이게 계속 환율이 고변동성을 보이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최근 추세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 80원까지 돌파가 나왔다는 거는 이거는 역사상 지금 세 번째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과거의 IMF랑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가 대표적으로 있는데 과연 그때와 지금 비교했을 때 뭐가 다를까? 어떤 부분은 괜찮고 어떤 부분은 더 심각하게 봐야 되는가? 이런 차이점이 좀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봤고요. 그리고 오늘 주요 이슈였던 외신의 오징어 게임 평가, 그 다음에 주요 이슈들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환율이 이거는 여러분들 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먼저 과거랑 차이점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위기가 왔을 때 다들 너무 무서워하고 공포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 또한 이런 상황을 보고 많이 심리적으로 움츠러드는 건 사실인데 과거를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봐요. IMF 때 이렇게 환율이 급등이 나왔고 주가도 안 좋았고 그때 더 심했죠. 그리고 2008년 9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이 정도의 환율 상승은 역사적으로 세 번째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과거의 그 두 번이 위기이자 역대급 기회였다는 거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이거는 선뜻 이제 와닿지가 않는 거죠. 앞으로 마치 평생 위기로 갈 것 같고 그냥 계속 무너질 것만 같은 생각을 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세 번째로 있는 이런 환율 급등이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의 최고의 저점이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는 또 역대급 기회일 수도 있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는 그런 차원에서 한번 내용을 가져왔고요. 그럼에도 좀 냉철하게 어떤 이유 때문인지 확실히 좀 차별화가 있습니다. 과거랑 좀 달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과거 환율 차트입니다. 보시면 이게 월봉이에요. 하나하나가 월봉이기 때문에 과거부터 지금 조회가 됐는데 이때 미쳤죠? 이때 2,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게 바로 외환위기, IMF 때. 이때는 그럴만했죠. 왜냐면 완전히 국가 부도를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환율이 수직 상승했고요. 이때도 특징은 뭐였냐면은 불과 한 월봉 기준이니까 한 3달에서 4달 정도 만에 갑자기 1,000원에서 2,000원까지 수직 상승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기가 빠르게 점화가 됐고 부각이 되니까 미친 듯하게 수직 상승을 했다는 게 특징적이에요. 그리고 생각보다 또 빠르게 금방 환율이 하락을 했습니다. 1,200대까지도 금방 하락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때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데 이때도 사실 본격적으로 급등이 나오기 시작한 거는 한 3, 4개월 전부터 한마디로 보시면은 한 8월부터 2008년 8월, 9월, 10월, 11월 요 정도까지 갑자기 급등을 3개월에서 한 5개월 정도 내외 동안에 갑자기 오르고 또 갑자기 또 급락을 했어요. 2008년 8월 전까지만 해도 환율이 1,000원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안정적이었는데 갑작스럽게 급등이 나왔던 게 특징이었다. 그리고 이번 세 번째 1,470원 돌파가 세 번째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이 여기고요. 이번에 차트 흐름상 조금 차이점이 있죠. 뭐냐면 이전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위기가 부각되면서 몇 개월 안에 갑작스럽게 급등을 했다면 이번에는 재작년부터 서서히 오르기 시작했다는 게 다른 점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구조적인 문제가 있나? 중장기적으로 계속 약세를 보일 만한 변화가 생겼다. 중국한테 밀리고 있다던가 아니면 미국한테 계속 달러 강세로 갈 수밖에 없는 무언가가 구조적인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도 있고요. 저점을 이렇게 꾸준하게 올리면서 상승을 한다는 게 이거는 갑작스러운 변화, 급등 이후에 다시 빠르게 안정을 찾기보다는 저 안정적으로 계속 우상향하는 차트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런 게 과거랑 차트 패턴상에는 조금 다른 점이 있고요. 하지만 그 안에 내용들도 중요하겠죠. 제가 간단하게 내용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과거에는 가장 큰 리스크는 신용 리스크였습니다. 신용 리스크랑 자금 경색이죠. 왜냐하면 갑작스럽게 위기가 터지고 글로벌 대형 은행이 파산을 하고 그에 따른 신용 리스크가 점점 더 연쇄 부도나 신용 경색이 일어나면서 자금이 갑자기 메마르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빠르게 위기가 전파가 됐다면 이번에는 조금 다르죠. 이번에는 미국은 너무 좋잖아. 과거에는 심지어 경제 위기 때는 글로벌 경제 위기 때는 미국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글로벌 경제 위기로 2008년, 2009년도에는 미국도 경제 위기가 왔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미국은 너무 탄탄해. 너무 좋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그다음에 다른 나라들도 물론 통화 약세가 나오고 있어요. 뭐 일본도 그렇고. 근데 우리나라가 좀 유독 좀 심한 상황이죠. 국내는 내수 불안이 너무 심하다. 여러 가지 지금까지 뭐 누적으로 뭐 쌓아왔다. 또는 경기가 너무 안 좋다. 자영업자들이 너무 안 좋다. 산업의 변화가 생기면서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생각보다 지금은 크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로 우리의 소비 심리와 기업들의 투자 심리를 굉장히 크게 위축시키는 정치적인 리스크가 새롭게 부각이 됐습니다. 이게 과거랑 정말 큰 차이점이에요. 과거에는 그래도 이 정도의 계엄 사태라던가 탄핵, 이번에 뭐 권한대행도 탄핵을 한다, 이런 내용이 계속 나오면서 외신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저 나라 뭐야, 지금 정치가 정상이 아니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과거랑 가장 큰 차이점이 정치 리스크가 너무 크게 부각이 돼서 사람들이 지갑을 닫고 소비를 하지 않는다. 그 부분도 굉장히 크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거 2008년도 이때만 해도 여러분들 비트코인을 사시는 분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달러 사재기를 하는 분이 있었습니까? 서학개미가 있었습니까? 그때 서학개미는 정말 소수, 찾기도 힘들 정도로. 그리고 우리가 쉽게 미국 주식도 살 수 있었습니까? 못 샀어요. 그때는 거의 다른 나라 이야기였어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거는 그냥 우리나라 국장밖에 없었고 그 안에서만 우리는 계속 돈이 돌고 돌았는데, 이번에는 확실히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대한자산이 너무 많아. 국장이 안 좋아? 핸드폰 들어가서 어플 몇 번 클릭하면 바로 환전되고요. 그 환전되는 걸 가지고 미국의 좋은 주식 사거나 아니면 비트코인도 사고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채권도 사고, 이제 세상에 너무 대한자산을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쉬워졌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자금들이 서학개미, 비트코인,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불안이 조성되고 SNS, 유튜브 이런 것들이 발달이 되다 보니까 조금만 위기가 와도 큰일 났습니다, 달러 사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나라 뭐 끝났습니다, 이런 유튜브 영상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빠르게 퍼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보고 쉽게 환전을 해서 바로 달러 사재기로 바로 하게 됩니다. 그게 과거랑 굉장히 다른 차이점이에요. 2008년도, 9년도에는 생각도 하지 못했던 일들이 지금은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래봤자 그게 얼마나 되겠어, 우리나라의 뭐 외환에 이렇게 크게 영향을 줄만 하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물론 외환 시장의 전체적인 뭐 규모를 봤을 때는 뭐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무시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서학개미 현재 미국 주식 보유액이 160조 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10년, 15년 전에는 훨씬 더 적었겠죠. 거의 없었겠죠. 그리고 가상자산 보유액도 비트코인이죠. 102조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거 두 개 합치면요, 거의 뭐 300조 좀 안 돼요. 여기서 좀만 더 보태면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나간 거예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야, 여기에 나간 돈에 정말 일부만, 뭐 절반, 3분의 1이라도 국장에 만약에 유입이 됐다면 지금 이런 상황이 됐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 확실히 투자의 매력도가 있고 더 높은 기대 수익률이 기대가 되는 곳에 갈 수밖에 없겠죠. 지금은 어플 하나로, 클릭 하나로 이동이 가능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금만 불안해졌다 싶으면은 바로 빠르게 달러로 환전을 해서 외국으로 나갑니다. 개인들도 언제든지 그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자금이 무려 벌써 200조 원이 넘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불과 한 1, 2년? 몇 년 안 된 사이에 갑자기 뭐 50조, 100조 이렇게 늘어났다는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들도 아마 환율 상승에 당연히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이런 요인들도 당연히 환율 상승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외국인들의 그런 매도나 이런 것들이 더 크겠지만 아무래도 정치 리스크가 첫 번째 지금 이유라고 볼 수 있고, 다양한 대한 자산이 많으니까 불안하면은 아쉬울 거 없다, 떠나면 된다, 우리나라 떠나면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과거랑 가장 큰 차이점이라서 이런 높은 환율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가장 큰 이유이지 않을까, 이런 요인들이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정리를 해본다면은 첫 번째, 지금 내수가 너무 안 좋다, 내수 불안. 그 다음에 구조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미국이 지금 다 독식을 하고 있으니까 미국으로 다 지금 공장을 이동하고 있죠. 미국의 고용만, 미국에 투자를 너무 많이 하고 있잖아.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 가서 고용 창출하고 거기에 투자를 하고 있고, 국내에는 별로 투자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중국에 추격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문제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가장 중요한 정치 불확실성이 신뢰의 문제다. 이거는 사람의 심리의 문제예요. 심리, 외국인들의 심리. 이게 결국에는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지 않게끔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세 번째는 누구나 쉽게 어플 하나로 환전이 가능하고 다른 재산을 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국장을 이제는 계속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게 과거랑 가장 큰 차이점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위기와 지금의 위기는 다르다. 이렇게 보면 오히려 지금이 더 안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한번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자산의 이동이 굉장히 자유롭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지금 정말 불안한 이 원인이 만약에 해소가 된다면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갔던 자산이 빠르게 돌아올 수도 있겠네?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왜? 지금은 너무 불안해서 안 들어와. 그런데 우리나라가 만약에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정치적 불확실성이 내년에 확실히 해소가 좀 되고 안정이 된다 싶으면은 해외에 나갔던 요 큰 자금들 있죠. 요 큰 자금들도 다시 일부는 돌아올 것이고요. 외국인의 수급도 당연히 지금 계속 팔기만 하는데 어느 정도 안정이 된다면은 그래도 뭐 조금 괜찮아졌네? 아직 보면은 좀 너무 저평가 상태니까 좀 갈 수도 있겠다? 이러면서 좀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서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은 너무 분위기가 안 좋지만 조금이나마 이런 문제가 해소가 될 것 같다 싶으면은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자금의 이동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한번 긍정. 회로를 돌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나마 지금 이런 불안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이익이 안 터져야 돼요. 바로 신용 리스크. 만약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 갑자기 막 대기업이 힘들고 뭐 부도가 나고 막 갑자기 신용 리스크가 나오고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막 부동산이 갑자기 문제가 돼갖고 막 연계해갖고 PF 또 문제되고 갑자기 이런 문제가 나오면 또 다시 써야 됩니다. 이거 계산을 다시 해야겠는데 이렇게 됩니다. 왜냐면 지금 리스크가 요 두 가지 문제로만 제가 제안을 한 거고 여기에 만약에 플러스 우리가 신용까지 플러스가 된다면은 조금 더 환율의 상승이나 골이 깊을 수는 있다. 하지만 자산의 이동도 굉장히 빠른 시대이기 때문에 언제나 영원히 가는 위기는 없지 않나. 해소가 되면은 우리가 또 이번에 세 번째로 역대급 위기인 만큼 또 세 번째로 역대급 기회가 내년에 되길 바라면서 오늘 이런 정리는 아무래도 좀 요즘에 요 이슈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기 때문에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투자에 참고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환율, 금융위기 이후에 최대 위기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다뤄봤고요. 그 외에도 몇 가지 주요 이슈들 체크를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불안한 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외신에서 아니 한국 이번에 대통령이 탄핵됐다는데 그 대통령이 권한대행도 탄핵을 한다고? 그러면은 권한 대행이 나와야겠네?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누가 투자를 하고 싶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다른 대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좀 되고 있고 정치적인 이야기는 많이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요게 빨리 해소가 되고 안정이 돼야 기업들도 맘 놓고 좀 투자도 하고 고용도 하고 우리나라도 안 나가잖아요. 외식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해결이 돼야 사람들도 소비도 합니다. 하루빨리. 지금 너무 급해. 이거 지금 정치적인 문제로 이렇게 시간을 끌면 안 되는데 좀 너무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들 이제 여러분들 계속 정치적인 내용은 자세히는 다루진 않고요. 따로 찾아보시고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지금 영상 올라갈 때쯤이면 좀 됐겠는데? 이거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 곧 표결한다고 했고요. 결과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간밤에 양자 테마가 미국장에서 핫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 증시도 KCS가 상한가를 갖고 그 외에 양자 종목들도 한 번씩 상승이 나왔던 게 특징적이었다. 하지만 장중에 환율이 갑자기 너무 고공행진하는 바람에 코스닥이 마이너스 2%까지 급락을 했었고요. 대부분의 개별주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몇 뭐 로봇주나 양자, 그다음에 기타 개별주 반도체 이 정도는 그나마 좀 버티는 애들이 있었는데 그 외에는 대부분 좀 하락을 했더라.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장을 굉장히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컨텐츠주들이 일제히 급락이 나왔습니다. 오징어 게임 관련주였던 뭐 아티스트 스튜디오, 뭐 유나이티드 이런 종목들은 하한가를 갔고요. 아무래도 일정 매매 하신 분들은 대부분 제 유튜브 영상 꾸준하게 보신 분들은 그 이슈가 나오기 며칠 전에 정리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게 생각보다 평가가 너무 안 좋은 거야. 이 정도였나? 저도 너무 기대를 했었나 봐요. 저도 개인적으로 어제 한 4편까지 보긴 했거든요. 그런데 약간 그 원 때 그 몰입감은 좀 없었어요. 재미는 있어서 그냥 끝까지 다 당연히 볼 건데 그 원 때 그 멈출 수가 없었거든요. 새벽에 보기 시작하면은 그 다 볼 때까지 막 새벽 3시, 4시까지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근데 어제는 제가 한 새벽 1시쯤에 정말 냉정하게 멈추고 잠을 잤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과거랑 비교를 해봤을 때 그때는 멈출 수가 없는데 이번에 좀 잘 멈췄네. 그 정도 몰입감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오늘 오전에 외신에서 굉장히 혹평이 쏟아지면서 관련주가 급락이 나오고 사실 SBS 같은 종목은 오징어 게임과 관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전에 넷플릭스랑 협업 이번에 이제 한다는 소식으로 급등했다가 그냥 같이 덩달아 맞았죠. 이런 종목들도 꽤 있습니다. 이번에 3년 만에 돌아온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시즌2 외신 리뷰
이유는 안 좋은 게 많았다. 뭐 좋은 평가도 당연히 있었어요. 좋은 평가도 있었는데 조금 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시즌 1보다는 좀 실망이었다 라고 보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전히 폭력적이지만 뭐 충격적이보다는 실망스럽다. 시즌 2의 여러 측면에서는 시즌 1과 좀 동일하고 예전만큼 엣지가 없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약간 요게 약간 공감이 됐어요. 약간 엣지가 없었다. 그다음에 독창성이 사라졌다. 예전에는 약간 반자본주의적인 그런 것들을 좀 날카롭게 좀 비판을 했다면 이번에는 살짝 그런 부분을 좀 있게 만드는 자본주의 자체를 약간 비판하고 약간 그런 거 하는 내용이었나 싶을 정도로 약간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아직 다 안 봐서 현재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반자본주의적 메시지를 전달하지도 못한다라고 혹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일제히 컨텐츠주들이 급락이 나왔다는 소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안타까운 소식은 지금 정치가 이렇게 불안하니까 마비가 됐죠. 그래서 이제 반도체 특별법도 연내 처리가 사실상 불발이 됐다고 했고요. 국회 뭐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산회를 했다. 그래서 내년에 정치가 먼저 안정이 되고 그 다음에 얘기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다 딜레이 되고 이번에 뭐 원전이나 뭐 우주나 여러 가지 뭐 발표한다는 일정 다 캔슬되거나 다 딜레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아쉽죠. 국가의 경쟁력과 연결이 되는 것도 지금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다 지금 멈춰 있으니까 이게 아무래도 고환율이 장기화가 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다. 안타깝습니다. 그죠? 자, 주요 이슈들은 이 정도까지 살펴본 것 같고요. 그럼에도 다음 주 또 과하게 만약에 주가가 하락을 하면 역시 또 연기금이 계속 저가에서 매수를 한다고 했으니까 혹시나 또 이 고환율 때문에 증시가 발작이라도 나온다면은 실적이 비교적 뭐 탄탄한 애들이거나 기존에 좀 수급이 들어왔었던 뭐 주요 섹터들 제가 어제도 뭐 그런 것도 잘 정리를 했었죠. 그런 종목들에서는 뭐 과대 낙폭 이런 것들로 한번 매매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외에는 크게 바뀐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다음 주는 연휴도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31일, 1일 다 휴장이기 때문에 좀 잠잠한 시장이 좀 예상이 되고 새해 이제 1월 2일, 1월 3일부터 좀 새롭게 방향성을 잡는 좀 중요한 힌트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때를 좀 주목하면서 다음 주는 주요 흐름들 좀 관심 있게 체크하는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유머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징어 게임으로 보는 환율. 이게 시즌 1 때만 해도 3,857만 달러를 이제 상금으로 받는 거였는데 이번에 시즌 2 때는 금액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 돈은 똑같이 456억인데 3,112만 달러로 엄청나게 감소를 했습니다. 오징어 게임 이거 참가자들도 이렇게 피해를 보네. 이렇게 피해를 봅니다. 똑같이 우승했는데 왜 이렇게 돈이 줄어듭니까? 물론 원화로는 상관없긴 하지만 달러로 환전했을 때는 이렇다라는 거를 유머로 씁쓸한 환율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안 좋은 내용만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뭐 반대로 뭐 역대급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 좋게 생각하면서 천천히 기회를 좀 기다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